산촌여정 2사 경수필입니다. 수필은 어디에 들어가요? 교술갈래에 들어가죠. 교술이라는 말 자체가 서술을 통해 뭔가 교훈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크게 뭐 교훈을 주는 건 아니고 정말 잔잔하게 나의 느낀 점에 대해서 써줄 거다. 감각적이고 감상적이고 체험적이에요. 산촌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제는 보통은 빨간색이지만 그냥 산촌에서의 정경, 배경 묘사 있나 봅니다. 그에 대한 도시인의 정서, 도시에 살다 시골에 내려간 사람이 눈에 비춰진 시골의 모습, 거기에서의 느낌 정도 확인. 편지글의 형식이래요. 서간문의 형식이라도 하겠죠.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근대적이고 도회적인, 도시적인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요 말은 꼭 외워두자.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근대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이 두 부분이 나와 있대요. 밤과 아침.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쭉 해놓고 시간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객주집 방, 여관방 같은 데예요. 산촌의 밤의 정취와 도시에 두고 온 가족의 걱정. 객주집 마당에서 마당에 피어있는 화초를 보며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상의 삶과 문학, 충격적이죠. 이름은 해경이요. 이렇게 시인이면서 소설가라는 것들 되어 있고, 정말 막대 먹은 영화 건축무한 육면각체라는 옛날 한국 영화도 있었는데, 정말 막대 먹은 영화고 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 미친놈 아닌가? 무슨 수로 어디에서 이런 시나리오로 돈을 벌었지? 해놓으면 정말 그런 게 있다. 그냥 있다고요.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작품 소개해서 몇 군데다가 밑줄 좀 그어봅시다. 작가 이상이 서울을 떠나 평안남도 성천에서 한 달가량 머물면서 보고 들은 걸 묘사한 수필입니다. 서울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산촌에서 글쓴이가 겪은 일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합니다. 산촌에서의 체념과 정서를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한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뭐 여러 개 활용합니다. 산촌을 묘사하면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해석이 어려워. 자연적인 전통적 사물을, 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사물을 근대적 도회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아, 맞아. 이상이면 30년대 모더니즘 작가였었죠 라고. 도시에서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 도시의 석간 신문 같은 냄새, 여 차장에 차표 찍는 소리. 옛날에는 그 차장이 이렇게 펀치 같은 걸로 차표에 구멍 뚫어줬거든. 직유적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청둥 호박이 열린 것을 보면서 정월 초하룻날 한신날 호박자리 무시루떡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증조 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 럭비공 안고 뛰는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연결시키는 등 특이한 은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건가요? 찾는 문제가 제일 중심이 될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표현이 어렵다. 그래서 좀 신경 쓸 일이 있다. 됐고, 자, 옆에 보시면은요, 교과서 어휘라고 해서 단어 뜻 엄청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장담컨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이 반드시 시험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물론 모의고사에 나오면 단어 뜻 다 알려줄 테지만, 이렇게 천천히 봅시다.
향기로운 MJ 커피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 서울에서 마시던 커피를 못 마신 지 20여일이 되었습니다. 산촌 생활이 20여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안 오고 최전부, 우편 집배원, 우체부 아저씨도 이따금 하도롱, 하드롤지, 포장지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이따금 포장지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신문, 그리고 하도롱빛 소식, 편지죠, 편지. 편지를 가져오는데 아주 가끔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누에고치와 옥수수에 관련된 얘기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 걱정이 생겼나 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고 있고 그 편지를 주고받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가 친척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 봅니다. 나도 동그라미 수필에서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죠. 수필은 왜 1인칭의 문학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걱정. 나는 도시에 남기고 온 일, 도시에 남기고 온 가족들 걱정. 이렇게.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야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죠.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개골창, 개울가에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살벌하다. 이렇게. 곰이 되게 하찮게 보기 어려운 것 같죠?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저번 주에 얘기해줬나? 이번 여름 휴가를 충북에다가 캠핑장에 다녀왔는데 진짜 시골이야 시골. 조금 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삼거리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우리 고장에는 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곰 보기 어렵지 않다. 몸에다가 뭐 삼겹살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곰이 산에서 내려오겠지. 그래서 삼겹살 먹으면서 내 팔도 먹겠죠. 우!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동물원이 바로 이 도시를 상징하는 거겠지. 짐승, 산에 사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다 둔 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을 이런 산에다가 내어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체크, 동물원에 있는 짐승을 산에다 풀어 놓아준 것 같다라는 게 독특한 글쓴이의 시각인 거지.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치랴 깜깜한 어둠밤에 칠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직유법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즉 금음치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팔봉산 안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음달이 뜨면 어제 며칠 전에만 보였던 산이 안 보여요. 아주 깜깜해집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그렇죠. 직유법 엄청 쓰고 있네. 별빛만으로라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 기독교인인가 보네요. 당시에 지식인들 기독교 많이 믿었었지. 그리고 참 별이 도에서보다는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어머, 보입니다가 아니라 나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별이 뭔가 의지가 있고 주체성을 지닌 존재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별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이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같아요. 직유법. 근데 아무리 조용해도 어떻게 별이 운행하는 기척이 들릴 리가 있나? 그럴 리는 없죠. 그냥 과장하는 겁니다. 무엇을 과장하고 있어요? 아주 조용하다라는 걸 과장. 객주집 방에는
여관이라고 생각할게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석유 등잔 30년대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죠. 그 도회지의 석간신문 같은 그윽한 냄새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맡아볼 일이 없었겠지만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문이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않아서 진짜 무슨 종이 냄새, 잉크 냄새에서 하여튼 신문 냄새가 있어. 그런 것들.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정형, 네모, 편지글 형식입니다. 그러면 정형, 구체적인 청자. 글이라고 생각하면 독자, 구체적 독자를 설정하여.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깊어지도록 호가 연초깝지에 불을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담배 가루, 담배 종이 해서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폈었으니까.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듯이 유다른 기억에다가는 군데군데 언더라인 해 놓습니다. 바로 그냥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 아저씨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인 거겠지. 요렇게 생겨있는 석유 해가지고 불이 나오고 밑에 요렇게 있었을 텐데 여치 한 마리가 요렇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불빛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림자 때문에 요렇게 여치의 그림자가 보이고 마치 T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배짱이 한 마리가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밤이 깊어져서 약간 몽롱한 나의 상태에 마치 영어 T자를 쓰고 건너가듯 특별한 기억에다가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해보습니다. 저거 메뚜기 여치 저렇게 앉아있는 걸 보니까 정신은 몽롱한데 과거에 뭔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나에게만 특별한 기억이 납니다. 내 머릿속에 요 장면의 이미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 기억이 떠올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게 기억나. 이거를 나 그 기억의 언더라인 밑줄을 긋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시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가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들립니다. 도해의 이미지, 배짱이 소리를 비유한 거죠. 그냥 차장이야. 기차 탈 거야.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갈 거지. 차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면 그냥 나는 옆에서 이렇게 그냥 도장 찍고 가라고. 또 사람이 오면 도장 찍어서 보내고 이러는데 여차장이 고개 들고 사람하고 눈 마주칠 일이 있나? 없지. 그 모습을 뭐라고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여치가 우는 소리가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를 떠오르게 하고 여치의 울음소리가 이발소의 가위 소리를 떠오르게 하고 나는 눈까지 감고 또 가만히 자세히 들어봅니다. 눈까지 감고 자세히 그 소리를 그 소리들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떠올려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석유 등잔과 관련한 추억, 배짱이의 울음소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청각적 이미지. 어머,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벌써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요. 비망록.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둔 채 그런 책자. 그냥 작가 수첩 그 정도로만 생각합시다.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빛 잉크로 파란색인가 산촌의 시적인 정취를 기초 초안을 잡습니다. 나중에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쓰려고 간단히 지금 내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 묻은 흰나비 봉선화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겨져 있고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뭔가 기사, 귀에 보인다고 요 정도면 공감각이라고 해도 되겠지. 귀는 듣는 건데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오른쪽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에서 자릿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주전자고 컵하고 옛날에 갖다 놓고 그랬지. 밤에 목마르면 마시라고.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엄청 차갑나 봐요. 석영질 광석 냄새가 나면 절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 마시면 이게 쇠 냄새, 돌 냄새 이런 게 나거든. 그런 것들. 폐부의 한란계 같은 길이 느껴집니다. 물을 마셨더니 여기에 아주 차가운 기운이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꿀꺽 마신 그 물이 어디로 흘러서 움직이는지 그림으로 그려봐라고 하면 그릴 수 있을 만큼 냉수가 내장에서 잘 느껴집니다. 자, 몇 군데 체크할게요. 서간체의 수필 형식입니다. 발신자는 글쓴이고 수신자는 정형이고요. 수신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게요. 특별한 혹은 특별한보다는 특정한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 특정한 수신자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하죠.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솔직하게 자기 기분을 쓰지 않나? 이 편지는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런 편지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솔직하게 편지 쓸 거잖아요. 지금 나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엄청 진솔하게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점 쓸게요,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서간체의 형식을 띠면 진솔한 느낌을 준다 정도 확인. 작품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삶이라고 해서 모던보이라고 했어요. 커피 마시고요. 동물원에서 뵙기 동물 본 적이 없고 영어 엄청 쓰고 있고요. 지식인입니다. 그렇지. 30년대 지식인 모던보이. 양복 입고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그런 느낌인 거지. 잘생긴 구보씨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글쓴이의 도회적인 감각, 도시적인 감수성을 드러내는 것. 노루, 멧돼지, 곰이 원래 산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풀어놓은 애들이다. 석유 등잔 냄새를 맡으면서 도회지의 석간 신문 냄새를 느낀다. 배짱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여차장의 차표 찍는 소리, 가윗소리, 즉 이거지. 자연 속에서 혹은 시골에서의 내가 보고 듣는 대상을 도시, 여기에선 도회라고 했었죠. 도회의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다. 이거지. 시골에 살던 애를 도시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도시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내 기억 속 시골의 이미지로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도시 사람이니까 시골에서 보이는 걸 도시 이미지로 표현해 주는 거지. 산촌의 전경을 묘사할 때도 도시적 관점에서 비유합니다. 근대적 이미지 사용하고 감각적 표현 활용합니다. 확실히 모더니즘 문학의 특징이에요. 물론 30년대 모더니즘은 초현실주의, 이미지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상은 초현실주의 쪽에 가까워. 근데 지 혼자서만 그렇게 글 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작가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니까 서로 영향받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표현할 때 감각적 이미지를 잘 쓰게 되는 거지.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건 도시 문명, 현대풍, 30년대, 전통적인 것 싫어해, 현대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그립니다. 확실히 잘 나타나 있는 건 이상이 쓴 소설 날개라는 소설이 있어. 길지도 않아. 인터넷 찾으면 전문 다 나와.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 듣지 않으면 뭐 이런 미친 백수가 다 있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30년대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면 정말 시대적인 고뇌감이 많고 인간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소설이지만 읽을 때마다 조금씩 새로워지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정도는 읽어봐도 되지 않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교과서 어휘에 파라마운트, 그라비어, 그 다음에 요비링, 초인공, 꼭두선입빛, 여주, 땅콩, 세피아, 세실비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 뭐 영어 엄청 많이 쓰고 있네. 다시 봅시다. 청석, 푸른색 돌을 얹은 지붕에는 이거 시골이지. 저는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산촌이라고 해요. 별빛이 내리쪼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별빛이 내리쪼이면 장독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빛을 시각으로, 청각으로, 즉 시각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해서 표현해주고 있지. 공감각이야, 공감각.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것만 보면 청각. 가을이 시간적 배경. 이런 시간에 엽서에 한 장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엽서 맨날 써? 그러면 오늘은 주변 풍경이 어때? 또 다음 날에는 어제와는 오늘이 뭐가 달라졌어? 라고 하면 뭐가 달라졌어? 엽서 한 장에 조금 간단히 몇 마디 쓸 만큼 풍경이 변하고 있어. 가을이 오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대상의 시각적 구체화 체크. 그러면 이 말을 보면 맨날 떠오르는 거 있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맨날 이런 애들 떠올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에다 체크해 놓고 표현 방법 및 발상이 유사한 것,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어려운 거 아니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해주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해주면 돼. 암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 빛과 그늘, 세월을 헤아리겠습니까? 저 시간 가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맥박 소리가 이 방을 방째 시계로 만들어 버리고 긴 바늘 짧은 바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이 시계의 긴 바늘 짧은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맥박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이 번갈아 가면서 간질간질. 요게 이렇게 요게 바늘이 눈. 해서 움직이니까 움직이면 이렇게 좀 간질간질한 느낌? 그렇게 보고 있다. 코로 기계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기계가 있어? 여기에 기름이 있어? 아까 석유 등잔 켜놨었잖아.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여러분들 영화 가다 보면은 탑건 보셨나? 파라마운트잖아.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마크 있어요. 그거요? 하실 거예요. 이렇게. 파라마운트 회사의 상표처럼 도시소녀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도대체 파라마운트 회사처럼 생긴 도시소녀는 어떤 느낌인 거야? 아무리 봐도 감은 잘 못 잡겠지만 그냥 외국소녀 느낌. 그래서 이국적인 느낌의 도시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걱정거리죠. 도회에 남기고 온 가난한 식구들. 작가 이상에게 있어서의 걱정거리지.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머릿속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미지에 떠오르는데 머릿속에 가족들 이미지가 무표정하게
마누라, 자식들, 조만한 자식, 그 다음에 뭐 가족들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지. 가족과 막 행복하게 밥 먹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포로들의 사진처럼 가난한 가족이 포로처럼 비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걱정거리라고 썼죠? 그러면 금방 잠이 깨버립니다. 오우씨! 우리 자식들 밥은 잘 먹고 있나? 이렇게.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꿈속 가족의 모습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봄봄 동백꽃은 김유정 있죠? 둘이 친구야. 이 이상이 너무 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김유정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있다가 춘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몸조리하면서 이제 애들 글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살고 있을 때 김유정한테 편지 써. 야, 요즘 너무 우울해. 너도 좀 그렇지 않냐? 우리 같이 죽을래? 이렇게 편지도 쓴 적이 있어요. 김유정이 단칼에 얘기하죠. 싫은데? 이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벽 속에 걸린 다 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헤어진 내 저고리, 그냥 가난하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벽에 목에 어떻게 있어요? 이 못에 저고리가 축 늘어진 채로 팔 이렇게 나와져 있고 저고리 뭐 이런 식으로 축 걸려져 있습니다. 마치 모가지 매달고 댕강댕강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처럼 글쓴이의 삶이 저고리처럼 닮았습니다. 목매달고 죽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 진짜 우울했나 보네. 서도 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그려 누가 저 다 해진 저고리가 나를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입고 온 옷이에요. 이거를 옷이 나를 따라왔어. 이거지. 등잔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빛 모를 심어갑니다. 종이에 철필, 만년필로 모를 심어갑니다. 글을 씁니다. 이거예요. 철필로 군청빛 모를 심어갑니다. 종이에 글을 씁니다. 철필이면 아마 만년필일 거예요. 만년필로 글을 씁니다. 불행한 인구, 사람의 입이 비망록에 쓰인 글씨들이 별표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조밀한 인구가 사람의 입이.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을 거야. 탈지면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를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심을 뭐에다가? 병균에다가 비교한 거고 비유한 거고 근심을 지우고 싶어요. 이야기.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나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러는 겁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었던 이유는 뭐였었지? 가난한 가족 걱정 때문에 그랬었죠.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너무 분위기 좋은데. 그라비아 원색의 꿈. 너무 좋은데.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꿈을 꾸고 싶어요. 이 작가의 소망.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저 행복해지고 싶어요 정도.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인쇄소에 갖다 주고 인쇄소에서 깔끔하게 7포인트로 잘 타이핑해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런. 도시에는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도회는 화려해. 화렵수만으로 된 산. 그러면은 어떨까? 화렵수만으로만 된 산이면 그냥 소나무, 전나무 이런 애들인 거지.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사나이의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시주 전봇대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산이 팔봉산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사는 마을들이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을 텐데 군데 이렇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밤에 전봇대를 보면 그 간격 길이가 다를 거 아니야.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그게 모스부호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네요. 아침에 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볕에 시달려 마당이 부스거리면 아침에 쉽게 이거겠지. 해 뜨면 뭔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임이 있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하루라는 짐이 세상에 이 이상이라는 작가는 하루하루를 짐 등에 짊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죠. 하루하루를 짐이라는 사물로 표현했어. 삶이 고돼.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합니다. 새빨간 잠자리를 병균에다가 비유. 끄지 않고 잔석유 등잔이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소실된 밤의 흔적 무슨 말이야? 밤에서 아침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의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요렇게 등잔불이 요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그름이 나서 요렇게 뭐 묻어 있겠지. 그런 거를 낡은 조끼의 단추라고 비유해 줬네. 지난밤 방문할 수 있었던 요비링입니다. 끄지 않은 등잔을 비유했어요. 요비링 초인종처럼 그 그림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 지난밤에 체온을 방 안에 내어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꽃 봉선화가 눈에 보입니다. 뒤에 이어질 거지만 요거에 대해서 또 비유적 표현이 있을 거다.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의 호흡이 더워오는 것 같습니다. 이 화초들 누구? 맨드라미와 봉선화. 봉선화에는 정열의 호흡이 있고 걔네들 때문에 날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정열 때문에 왜 이 화초의 색채가 빨간색, 붉은색이니까 역시 붉은색이면 정열이지. 쟤네는 왜 붉은색일까? 땅에서 정열을 끌어올려와서. 여기 처녀의 손톱 끝에 봉선 끝에 물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흰색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자연스럽게 꼭두선이빛 붉은색으로 곱게 물듭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 빨간색 있죠. 그거를 꼭두선이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옆에 단어 뜻도 나와 있지만 옆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서양풍의 어휘, 작가의 취향, 전원적인 것보다 도시적인 것, 자연적인 것보다 인위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당시의 지식인들 대부분 그렇지. 새로운 것, 도시적인 것, 서양적인 것 좋아요. 이거니까. 다음 페이지. 수숫강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너굴과 어우러져 세피아빛, 약간 파란빛이 나는 배경의 일폭의 병풍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화단을 병풍이라고 비유해 준 거지. 화단을 병풍에 비유해 주었습니다. 이 끝으로 호박 넝쿨이 소박하면서 대담한 호박빛 스파르타식 꿀벌이 앉아 있습니다. 아주 요런 식인 거야. 짬짬이 요런 식으로 자꾸 서양적인 이미지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비 데빌 어떤 영화 감독이에요. 그 영화처럼 내 눈앞에 화단이 화려하고 황금빛으로 사치한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가 있었을까? 꿀벌 한 마리가 내는 소리를 르네상스 시대의 선풍기 소리에다가 비유해 놓은 겁니다. 라는 확인. 감각적 표현의 추상화 있었어요. 걔가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요만큼 체크해 놓고 별표. 만질 수 없는 애들을 만지는 것처럼 표현해 준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비유 표현. 효준 씨는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여기 둘 중에 한쪽 칸이 통으로 빈 칸일 겁니다. 제가 채우는 거 시험 볼 거예요. 됐고, 글쓰기에 대한 인식. 내가 쓴 글자가 불행한 인구다. 자신이 글을 쓰는 행위가 불행하다. 현재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조금만 힘내. 야채 사라다의 샐러드죠. 아스파라거스 잎하기와 같은 또 무슨 화초가 있습니다. 이름 정확히 몰라. 갯주집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기상꽃 기생화라는 꽃입니다. 무슨 꽃이 피나? 진홍 비단꽃이 핀답니다. 대화의 형식이죠. 근데 직접 인용은 아니고 간접 인용을 한 간접 인용 형식의 대화체가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용 부호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그냥 눈치채 주자 이거지. 선조가 지정하지 아니한 조제 치마의 웨스트민스턴 관련 담배를 감아놓은 것 같은 도시의 기생의 아름다움을 연상해 봅니다. 얼라야, 이 꽃 이름이 뭐니? 기상꽃 기생화여. 무슨 꽃이 피니? 진홍 비단꽃 꽃이여. 이름이 기생화란 말이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도시의 기생의 이미지 그렇게 생겼었을까? 라고 상상하는 부분. 박하보다도 훈훈한 레그레추인 껌 냄새. 두꺼운 장부를 넘기는 듯한 그 입맛 다시는 소리. 그러나 아마 여기에 필 기생꽃은 분명 혜원 선생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우리가 소년시대에 보던 떨떨 인력거에서 홍일산 빨간 우산 받쳐 있었던 지금은 지난날의 사파인 기생일 것 같습니다. 이 기생화 진홍빛 꽃이 핀다고 도시에 있는 기생의 이미지인 건데 아주 서양식 스타일의 느낌을 주는 기생이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기생의 느낌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청동 호박이 열렸습니다. 청동 호박, 청둥유지, 청동 호박을 보면서 뭘 떠올리나 봅시다. 아까 기생화를 보면서는 기생 떠올렸고, 청동 호박을 보면서는 호박 고자리에 무시루떡 훅훅 끼치는 구수한 김에 따라 증조 할아버지의 시골뜨기 망령 등은 정월 초하룻날 한식날 오시는 겁니다. 청동 호박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식날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조상님들이 그거 드시러 오는 거지. 그러나 저 국가 백년의 기반을 생각하게 하는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 침착감의 색채는 청둥호박하면 일반적으로는 한식날 떡 만들 때 쓰는 재료. 하지만 내 눈에는 저 청둥호박이 럭비공을 안고 뛰는 제네레이션의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체크. 청둥호박을 보면서 시루떡을 떠올립니다. 과거 전통 그리고 무기력한 거. 시골뜨기 망령들. 솔직히 그래 귀신 있다 쳐. 조상님 영혼이 있다고 쳐. 떡 먹으러 왔는데 진짜 그 떡 먹을 수 있나? 없지. 그래서 무기력한 이미지.
하지만 문득 눈 한 방 꼼뻑하고 그 청둥 호박을 쳐다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럭비공을 안고 뛰는 젊은 용사의 굵직한 팔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미래적이고 외래적인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도 떠오른다. 아, 하나의 대상을 보고 서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음. 이렇게 확인. 유자가 익으면 유자 보면서도 또 무슨 생각하나? 껍질이 벌어지면서 속이 비어져 나옵니다. 하나를 따서 실끝에 메어다가 방에다가 걸어둡니다. 냄새 좋거든요. 방울져 떨어지는 저 풍염한 미각에 연필같이 수척해가는 이 몸에 조금씩 조금씩 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아 시골에 와 있는데. 그러나 이 야채도 과일도 아닌 유머러스한 이 용저, 요 과일 덩어리에는 향기가 없어요. 아직 없는 거야. 다만 세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회의 육향, 살냄새가 방안을 배회할 뿐입니다. 어머, 세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내 도회의 육향, 내 살냄새. 시골에 있은 지 한 20일 정도 냈죠. 이 몸에서 도시 냄새가 빠지고 있어요. 시골 생활에 적응합니다. 혹은 시골 생활 좀 오래되어 가고 있어요. 그 정도의 느낌이지. 방안을 배회할 뿐입니다. 육향, 향기, 후각적 심상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옆에 나와 있는 얘네들 확실히 시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라면서 윗글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서로 연결해 놓은 거 다르게 해놓거나 여기에서 연결 다르게 할 거는 없어. 그냥 틀린 말 갖다 껴 놓을 거라고. 됐고요. 오케이. 뭐 도시와 관련된 걸 떠올리는 이유는 도시 사람이니까요. 왜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했습니까? 가난한 식구들 꿈속에 나타나 불안해져서. 탈지면에 알코올을 묻혀 문지르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라는 이야기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거고 근심을 떨어내주고 싶어요. 근심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욕을 나타낸 표현. 뭐 그 정도 확인. 다음 페이지. 도시의 감수성으로 바라본 산촌. 요거 아까 네모 표시해 놓은 거죠. 글쓴이는 이국적 표현을 엄청 잘 쓰고 있는데 영어를 배우고 즐겨 쓴 글쓴이의 서구적인 취향이 나타나 있다. 글쓴이의 상태, 하루를 짐으로 표현하면서 내 인생 고단해. 새빨간 잠자리를 보면서 병균으로 인식해. 나 지금 몸이 아파. 몸이 안 좋거든. 자신의 몸이 연필처럼 수척해 나가고 있다고. 병 때문에. 즉 글쓴이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확인.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나는 언제 마를 수 있을까? 연초에 했던 다이어트가 정말 확실히 요요가 오더라고. 야, 인간이 어차피 좀 진화하면 먹고 자고 뒹굴거릴수록 식스팩 생기고 근육 생기는 그런 식으로 좀 진화하면 안 돼? 사람이 쓸데없이 이상하게 먹는 거 자꾸 내 몸에 저장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이 몸을 유지하기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오면 소화 안 되고 솔직히 바로 나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진화하면 안 돼? 괜히 열받네. 됐고요. 2번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표현상의 특징 배짱이의 울음소리, 꿀벌소리, 청둥호박을 다양한 거에 비유해 놨었고 글쓴이는 확실히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확인.
밑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 것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작가의 심리에 나타나 있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작가는 도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 불안, 우울감,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곧 목매달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못에 걸려있는 저고리를 보면서 저게 내 모습 같아요 라고 했던 모습은 이 아저씨 진짜 정서적으로 위험하구나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었던 부분이지. 나의 심리를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스루라는 카페를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다방 6구를 설계했는데 개업 전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다방 하려고 했는데 그 다방도 망했어요. 그렇잖아도 돈이 있을 수 없던 오빠가 빈털터리가 됐죠. 그래서 오빠는 자학하고 부정하고 방랑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동생이 썼었던 회고록. 오빠 손대는 카페마다 망했어요. 이야기. 누이 동생 김옥기의 언급처럼 35년의 이상에게 불행했다. 먼저 금옥 권순옥과 결별한 사건도 있었죠. 애인이에요? 금옥과 헤어지고 권순옥을 정인택에게 양보하면서 이상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썸 타고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랑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비의 파산으로 살림은 가난해지고 지병이었던 폐병이 악화돼서 삶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마침내 이상은 현실 탈출과 자상을 꿈꾸고 그러한 와중에 성천기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가족들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죄수 사진처럼 극도로 걱정하고 불안해. 경제적 실패로 인해 방치된 가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죠. 우울감과 자포자기 감정 드는데 애인과 헤어져서 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들.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 시절에 근데 지식인이라면 폐병 정도는 좀 걸려줘야지. 특히 폐렴 이러한 생각들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면 폐병 걸려서 얼굴 사람이 막 하얘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기침하는데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런 걸 좀 낭만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었어. 정신 나간 생각이죠. 밑에 나와 있는 오감도 시는 나중에 한번 요네들도 확인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더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오케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지.